이혼 후 홀로 새쌍둥이를 낳던 날, 담당 의사가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그는 아이들의 팔에서 자신과 똑같은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하다던 전처가 어떻게 3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의 비명, 겨울의 끝자락,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방. 새벽 3시가 갓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하은은 이불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 아래쪽에서 시작된 통증이 허리를 타고 등줄기를 따라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줄기를 이루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하은은 바닥을 더듬어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간신히 3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저 임산부예요. 진통이 왔어요. 주소는. 그 짧은 말을 뱉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속으로 기도인지 유언인지 알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그냥 이 아이들만 제발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쾅, 쾅, 쾅.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을 본 대원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반지하 방. 금간 창문에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방 한편에는 편의점 봉지들이 구겨진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앙상한 팔다리에 만삭의 배를 가진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원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산모님 들려요? 보호자 연락처 알 수 있어요? 하은은 가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호자도 없고 산전 기록도 없고 초음파 사진 한 장도 없는 산모. 들것에 실린 하은의 몸무게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만삭의 배만 유독 크게 솟아 있었을 뿐 나머지는 그야말로 뼈와 가죽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사이 하은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건 10달 전이었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바라보던 그 순간 선명한 2줄. 나한테도 아이가 찾아왔어. 보육원에서 자란 하은에게 핏줄이라는 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고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에도 속이 뒤집히는 입덧. 아무리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 그래도 하은은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곧 만나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토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은은 토하고 나서 다시 배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웃어야 아이도 웃는다. 어디선가 주어들은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병원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가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의료 기록이 남으면 그 여자가 알게 됩니다. 강순자, 전 시어머니, 그 여자가 알게 된다면. 하은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세차게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래된 의학 교과서와 인터넷 검색창이 하은의 유일한 산부인과였습니다. 배가 유독 크게 불러오는 것을
이상하리만치. 여러 방향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태동을 느끼며 하은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혹시 한 명이 아닌 건 아닐까? 그 짐작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은은 오늘 밤에서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밤 공기를 가르는 가운데 차창 밖으로 하얀 외벽의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간판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빛처 성병원. 하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 강도연이 수석 전문의로 있는 병원. 전 시어머니 강순자가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병원. 세상에서 가장 오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하은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쑥 빠지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양수 파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을 고를 여유는 없었습니다. 들것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하은의 얼굴을 내리쬐었습니다. 마이너스. 수술대 위에 재회. 수술실 안은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준비가 완료되고 담당 전문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 위에 장갑을 끼며 들어온 의사는 손에 차트를 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름도 초음파 기록도 산전 검사 결과도 아무것도 없는 차트. 출산 때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은 산모.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차트를 내려놓고 수술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독포 위로 드러난 산모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손에서 수술 도구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수술실 안에 퍼졌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한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 1년 전 이혼한 전처 서하은이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앙상한 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게 솟은 배.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은아, 내가 왜? 하은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식이 반쯤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생님, 태아 심박수 떨어지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도연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은 놀랄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있는 건 전처이기 이전에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절개 들어갑니다. 메스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방도 근육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하은의 몸을 볼 때마다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몸으로 임신을 유지한 것인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지 모든 것을 차단하고 수술에만 집중했습니다. 아기 나옵니다. 도연의 손이 아이를 받아 올렸습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 순간 수술실 안에 환호성이 울려야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아빠가 눈물을 글썽이며 영상을 찍고 간호사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이 펼쳐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빠도 보호자도 없이 홀로 싸워온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 침묵이 수술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궁 안에 태아가 더 있어요. 수술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말없이 신속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둘째가 나왔습니다.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나오는 순간 간호사 한 명이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새쌍둥이였습니다. 아이가 3명이나 나온 것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가는 울음소리 3개가 겹쳐 울렸습니다.
수술을 마무리하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은 엉망이었습니다. 1년 전 어머니가 건네주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웃고 있는 하은의 모습. 어머니는 그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위자료 넉넉히 받아서 잘 지내고 있어. 아마 곧 새 출발할 거야. 내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도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술대 위의 하은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은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어야 했습니다. 난임 검사 결과지에 빨간 글씨로 임신 불가라고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이혼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제시한 이혼의 이유.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몸에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3명이나. 도연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이들의 몸을 닦고 체중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딱 멈췄습니다. 첫째 아이의 오른쪽 귀 뒤 희끗한 반점이 있었습니다. 둘째의 같은 자리에도, 셋째에게도, 세 아이 모두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연한 흰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반점은 도연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과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들이. 도연은 수술 마무리를 선언하고 수술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그는 오랫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빼앗기는 엄마. 마취가 풀리면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하은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아이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3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새쌍둥이가 맞았구나. 9개월을 혼자 버텨온 보람이 보석 같은 새 생명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3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은의 눈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퍼뜩 떠올랐습니다. 한빛여성병원, 이사장 강순자의 병원. 그 여자가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하은은 옆에 있던 간호사의 소매를 잇는 힘껏 움켜잡았습니다. 제 아이들 절대 신생아실에 보내면 안 돼요. 제 옆에 두세요. 그 여자가 데려갈 거예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동료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술 직후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산모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모님,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다독이는 목소리 뒤로 안정제가 투여되었습니다. 하은의 손가락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 수술실 구석에서 장갑을 벗던 신참 간호사 이채은은 하은의 마지막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려 채은은 조용히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그 여자가 데려갈 거예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새벽 응급으로 실려온 신원. 불명의 산모가 새쌍둥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해가 뜨기도 전에 병원 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이사장실 비서의 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순자는 새벽 6시에 전화를 받자마자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순자, 남편을 일찍 잃고 외아들 도연을 홀로 키우며 작은 의원 하나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여성 전문 병원으로 키워낸 여자.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이든 관계든 가차없이 잘라내는 것으로 유명한,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곧장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3개의 인큐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순자의 손이 첫째 아이의 귀 뒤를 살폈습니다. 희끗한 반점. 둘째도, 셋째도. 순자의 눈동자가 불꽃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반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순자는 신생아실을 나오며 두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서에게, 두 번째는 오지수에게. 지수야, 나야.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오지수는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였습니다. 순자는 아들 도연의 이혼 이후 새 며느리로 지수를 점찍었습니다. 직접 자리를 만들고 두 사람을 밀어붙인 끝에 도연과 지수는 지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분 뒤 이사장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신생아 지원 사업 있잖아. 새싹 둥지 프로그램. 새벽에 태어난 새쌍둥이랑 산모 이름으로 신청서 넣어. 지수는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산모가 양육을 포기하고 병원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요?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엄마에게서 아이를 빼앗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서하은에게서 나왔어. 도연이 아이들일 거야. 임신이 안 된다고 했던 몸에서 애가 셋씩이나 나왔잖아. 그 검사 결과가 뒤집히면 이혼 사유가 통째로 날아가. 그 여자가 다시 도연이 곁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지수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지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법은 제가 가장 잘 다루잖아요. 단정하고 품위 있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품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집착이었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온 지수는 엘리베이터 대신 병동 쪽 복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하은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소리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곁에 다가선 지수는 잠든 하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부은 얼굴, 갈라진 입술, 마른 손. 지수는 몸을 숙여 하은의 귀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들은 이제 내 아이들이 될 거야. 지수는 이불을 부드럽게 끌어올려 하은을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다정한 면회객처럼. 혹시 CCTV에 찍히더라도 걱정스레 찾아온 지인으로 보일 것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순간 그 다정한 표정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엄마가 기어가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아직 휘청거렸지만 화장실 정도는 혼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실 앞에서 하은은 상상도 못했던 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새싹 둥지 프로그램 신청서였습니다. 양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탁기관에 맡기겠다는 내용. 산모님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하은은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어요. 서류 맨 아래 변호사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지수. 하은은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한 장이 자신과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멀리서 보기만 할게요. 제발이요. 드르륵 소리와 함께 커튼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제발요, 저 엄마예요. 제 아이들이에요. 제발. 그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커튼 너머로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하은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누군가 아이들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은은 소리를 질렀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생아실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충동이 몸을 덮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맨발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른 쪽 발을 내려놓는 순간 힘이 풀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래도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수술 부위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당직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던 강도연이었습니다. 저 끝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형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도연의 발이 굳어졌습니다. 뼈만 남은 팔로 바닥을 짚고 힘겹게 기어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은이는 아이 따위에 관심 없대. 하지만 지금 눈앞의 하은은 제 몸이 부서져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수술한 사람이 이러면. 하은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 집안이 내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래요. 도연은 한 대 맞은 것처럼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공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여기 있어. 신생아실 안에서 새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생아실을 나온 도연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하고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핸드폰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10달 만에 처음으로 보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은 지었어? 하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준서, 준혁, 준우. 도연은 그 이름들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신참 간호사 이채은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수술 끝나고 산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넘기셨는데 저는 좀 마음에 걸려서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채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들 신생아실 말고 제 옆에 두세요. 그 여자가 데려갈 거라고요. 정말 무서워하는 눈이었어요. 호르몬 때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채은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도연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 하은이 두려워하는 그 여자. 도연의 집안에서 하은이 저토록 두려워할 그 여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옥탑방의 진실. 다음 날 도연은 입원 서류에 적힌 하은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건물의 반지하 방. 차에서 내린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잠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훔쳐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도연은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두 평이 채 안 되는 방, 곰팡이가 핀 벽지, 낡은 이불 하나, 접이식 밥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겨울에 만삭의 몸으로 이 안에서.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벽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이었습니다. 날짜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체중 기록이었습니다. 52kg,
49kg, 46kg, 43kg, 41kg. 숫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 셋이 자라고 있는데 엄마의 몸무게는 계속 빠졌습니다. 마지막에 적힌 숫자는 38kg였습니다. 아이들 무게를 빼면 본인이 30kg도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을 깎아 아이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상 위에 공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임신 초기부터의 기록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2주를 봤다. 손이 떨려서 테스트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무섭고 막막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든 생각은 나한테도 진짜 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바보 같지만 너무 기뻤다. 한참을 울었다. 몇 장을 넘겼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하다. 그래도 아기 생각을 하면 버틸 수 있다. 페이지를 넘기던 도연의 손이 한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너희는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 한 줄 아래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에 대한 원망도 시어머니에 대한 저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하는 약속 한 줄. 이 여자는 이 지옥 같은 10달을 원망이 아니라 사랑 하나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공책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밥상 옆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가 수십 통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전부 자신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뒤집자 뒷면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송 처리 완료. 이사장 지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들을 모조리 가